안녕하세요. 전쟁 기술. 와, 정말 숨가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최전선, 이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 흥미로운 게 많아요. 국내 드론 개발자의 생생한 경험담부터 시작해서요. 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그 논쟁적인 인물들 이야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그리고 엔두릴의 팔머 럭키, 이 두 사람의 목소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이 국방 기술의 현재 또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특히 그 핵심에 있는 인공지능, AI의 역할은 뭔지, 그리고 이걸 이끄는 기업들의 독특한 철학까지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드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뭐 취미용, 촬영용 이런 걸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 과정을 국내 한 개발업체의 경험을 통해 좀 볼 수 있는데요. 아, 그 KFN 뉴스 소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업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시작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오래됐네요. 네. 그러다가 2010년에 우리가 아는 그런 멀티콥터 형태를 개발하고 2015년에 군에 처음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역사가 제법 깊죠. 2015년 첫 납품.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처음에는 주로 정찰용이었는데 이게 점점 공격용 또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용도가 계속 넓어지는군요. 그렇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죠. 네, 뉴스에서도 드론 활약상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군사적 가치, 그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 업체도 처음엔 정찰용으로 시작했다가 방산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후에 공격용, 다목적 드론 개발로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개발자분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픈소스 기술 대신에 자체적인 비행 제어 장치, 그러니까 FC랑 센서 처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오픈소스가 접근성 좋고 초기 개발 속도 높이는 데는 분명 장점이 있어요. 그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군사작전 환경이라는 게 보통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하고. 네, 거기서 요구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성, 또 해킹 같은 거에 대한 강력한 보안, 그리고 특정 임무를 위한 특수 기능들, 이런 걸 구현하는 데는 오픈소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자체 기술을 확보한다는 건 이런 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더 혁신적이고 임무에 최적화된 고성능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소스에서도 언급됐는데 예를 들어서 IMU 같은 관성 측정 장치나 AHRS 같은 자세 센서에서 나오는 그 원시 데이터 있잖아요. 네. 그걸 아주 정밀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게 기본이고요. 또 GPS 신호가 막 끊기거나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센서 정보란 관성항법 같은 걸 이용해서 스스로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경로를 유지하는 기술, INS GPS 통합항법 같은 거요. 아, GPS 없어도 날 수 있게. 그렇죠. 그런 핵심 기술들을 깊이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드론을 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전장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이랑 지능, 이걸 자체적으로 갖추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 게다가 이 업체가 또 주목할 만한 게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는 요구사항, ROC라고 하죠. 네.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시장이나 기술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군에 제안하는 거죠. 오, 먼저 제안을 한다고요? 네. 옛날에 군이 드론에 대해 아직 좀 생소하게 느낄 때 먼저 막 시연해서 보여주고 공격 드론 필요성도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이런 선제적인 접근 방식이 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업체의 궁극적인 미래 비전은 뭘까요?
자료를 보면 정찰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 후에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확인하는 전과 확인, BDA라고 하죠. 네, 배럴 데미지 어세스멘트. 네,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통합하고 여기에 AI랑 여러 대 드론이 막 같이 작전하는 군집 드론 기술까지 녹여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던데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림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통합 시스템이랑 AI 기반 군집 드론,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 전장의 핵심 트렌드입니다. 핵심 트렌드다. 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아주 유연하게 수행하고 또 여러 드론이 진짜 벌떼처럼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정찰 범위도 넓히고 공격 효과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아, 벌떼처럼. 네, 그러니까 소수의 운용자가 다수의 드론을 통제하는 뭐랄까 지휘관이 여러 병사 지휘하듯이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할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과제들은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개발 방향 자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랑 딱 맞고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네. 이런 기본 플랫폼 위에서 계속 AI 알고리즘이나 군집 비행 로직 같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쭉쭉 향상시키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이라는 하드웨어가 진화하는 한편에 현대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역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어떨 땐 좀 논쟁적이기도 한 기업이죠. 팔란티어 그리고 그 CEO 알렉스 카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 카프. 정말 독특한 인물이죠. 네, 이 사람이 기존의 소비자 중심 인터넷 산업,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를 거의 인류의 발암 물질이다, 엄청난 시간 낭비다, 이렇게까지 엄청 세게 비판하거든요. 맞아요.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죠. 그럼 그가 내놓는 대안,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본질은 뭘까요? 팔란티어의 핵심은 그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나 온톨로지 같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네. 이 플랫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막 다른 형식, 다른 출처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일단 한 곳에 다 모아요. 근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 이걸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걸 구축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걸 넘어서 관계까지 분석한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군사작전이나 기업 경영처럼 아주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 분석 도구 파는 회사가 아니군요. 확실히. 네, 다릅니다. 특히 카프가 강조하는 83법칙이라는 개념이 좀 재밌는데요. 83법칙이요? 그건 뭔가요? 이게 특정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조직운영 철학에 가까워요. 전체 직원 중에 83%는 실제 제품 개발이나 고객 지원처럼 직접적인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17% 미만만 영업이나 관리 같은 간접 지원 인력으로 유지하는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83%가 현장이고 17% 미만이 지원이다. 와, 엄청 공격적인 비율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가프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고객사의 단위 경제성,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효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아, 효율성. 네. 더 나아가서 이런 군더더기 없는 효율성이 불필요한 내부 정치나 관료주의 또는 그가 비판하는 형식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즉 기업이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과로 말하는 문화죠.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떨 땐 좀 도발적이기까지 하고요. 맞아요. 거침이 없죠. 테드 강연 같은 데에서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받았던 목록을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죠.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 분석가들 예측은 몇 날 틀린다, 미국은 위대하다, 실리콘밸리가 엉뚱한 기술에 매달려서 문화를 망쳤다, 팔란티어는 능력주의다, 서구 문명이 우월하다, 군사력이 중요하다. 심지어 한국전쟁 때 미군이 인종통합을 이뤘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까요? 글쎄요. 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능력주의, 효율성,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이걸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이념이나 관행, 심지어 정치적 올바름 같은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죠. 성과 중심주의. 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요즘 기술 기업들이 더 이상 그냥 우리는 도구만 제공해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런 입장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네,
지정학적 현실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는 그런 최근 경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증명해봐라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증명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 회사에서 기존에 문제 해결하던 방식 아니면 뭐 멋지게 만든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심지어 뉴욕타임스 기사 같은 거랑 팔란티어 제품을 직접 A/B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아, 비교 테스트를 해보라고요? 그렇죠. 뭐가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군사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전혀 숨기거나 뭐 꺼리는 기색이 없어 보여요. 전혀 없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군을 보호하고 적의 데이터 활용을 막고 더 나아가서 적군을 사살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우리 기술이 기여한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술 기업 CEO 이미지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팔란티아는 국방 분야에서의 역할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회사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로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죠. 카프는 심지어 착하게 굴지 말라, don't be nice, 고까지 말하잖아요. 네, 그 발언도 유명하죠. 네, 뭐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와 소위 군산복합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에 집중한다면 또 다른 실리콘밸리 출신 인물이죠. 팔머 럭키. 이 사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국방 시스템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아, 팔머 럭키, 오큘러스 창업자였죠. 네, VR 헤드셋 오큘러스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국방 기술 기업 엔두릴을 딱 설립했죠. 이 사람의 문제의식도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습니다. 현재 미 국방 분야의 조달이나 개발 시스템이 너무 느리다. 너무 관료적이다. 그리고 정작 실리콘밸리에서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과는 완전히 단절돼 있다. 이렇게 비판해요.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AI나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 룸바 청소기의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이 미군의 최첨단 국방 시스템 대부분보다 더 뛰어나다고 지적해요. 심지어 스냅챗 필터 기술이 군용 센서보다 낫다고까지 하죠. 맞아요. 그 정도로 현재 국방 기술의 혁신 속도가 느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엔두릴은 기존의 그 거대 방산업체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다른 모델이요? 네. 전통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하고 그 들어간 비용에 이윤을 더해서 받는 방식, 이걸 원가 가산 계약, 코스 플러스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네. 엔두릴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 돈이란 투자받은 돈으로 먼저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능을 입증하면 정부는 그 완성된 제품을 필요할 때 그냥 사가는 방식인 거죠. 일종의 제품 중심, 프로덕트 퍼스트 모델입니다. 와, 자기 돈으로 먼저 만들고 나중에 판다. 이거 리스크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당연히 위험 부담이 크죠. 하지만 이 모델의 장점은 개발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비용 효율성도 훨씬 뛰어나고 또 무엇보다 개발하다 실패했을 때 그 위험을 세금 내는 남세자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건 확실히 다르네요. 네, 럭키는 이 모델을 통해서 연간 수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엔두릴은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결과물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미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센서 정보를 AI로 융합해서 통합적인 3D 전장 상황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격자라는 AI 플랫폼. 격자 플랫폼. 네, 그리고 미공군이 지금 추진하는 차세대 협동 전투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인 전투기랑 같이 작전하는 무인 자율 전투기,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호주 해군이랑 같이 개발 중인 아주 큰 자율 잠수함, 고스트 샤크 또 있고. 자율 잠수함까지요? 네. 그리고 발사했다가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제트 추진 요격 드론, 로드러너 같은 것도 개발 중입니다. 로드러너. 정말 이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요격 드론인가 보네요. 그런 셈이죠. 럭키가 테드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기습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이고 좀 충격적으로 제시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시작해서 공군기지 무력화되고 대규모 해군 상륙하고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 들어오고 미 해군 함선 격침되고 미국의 핵심 미사일은 다 떨어지고 결국 대만이 함락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고 경제 대공황 오고 권위주의가 확산된다. 와,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던데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걸까요? 이건 청중에게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첫째는 현재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이 느려쳐진 조달 시스템으로는 중국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 이걸 피어 컴페티터라고 하죠. 네. 이런 상대의 전면적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냉정한 현실인식을 촉구하는 거고요. 현실을 직시해라. 그렇죠. 둘째는 만약에 이 가상 시나리오처럼 전쟁에서 지면 이게 그냥 군사적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후퇴하는 정말 파국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변화가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를 일깨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사력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죠. 네,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 규모 해군을 가졌고 배 만드는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2배나 되고 미국 항모전단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위협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그의 해법은 결국 AI 기반의 자율 시스템을 그것도 대량으로 아주 빠르게 생산하는 거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F-22 전투기나 주무할 특급 구축함처럼 너무 비싸고 조금밖에 못 만드는 무기체계로는 중국의 그 물량 공세, 양적 우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비용을 막 획기적으로 낮춘 것처럼 국방 분야에서도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그런 생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킬러 로봇, 즉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윤리적 비판. 이건 어떻게 답하나요? 럭키는 그 로마 시대 격언 있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걸 인용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억제력. 네. 그가 말하는 진짜 억제력이라는 건 그냥 강력한 무기 보여주는 쇼가 아니에요. 만약 침략을 감행하면 상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확실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서 적이 감히 전쟁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능력, 이걸 억제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시작도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AI와 자율 시스템은 중국의 그 물량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만약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저하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윤리적 고민 같은 거 없이 먼저 개발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 가져가 버릴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오히려 AI가 인간보다 더 윤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AI가 인간 병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게 장갑차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인 스쿨버스인지 이걸 더 잘 구분해서 의도치 않은 부수적 피해, 즉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AI가 더 정확하다. 네, 그리고 킬러 로봇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군함의 근접 방어 시스템인 펄렁스나 이지스 시스템의 일부 기능, 또 대레이더 미사일처럼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인간 개입 없이 자동으로 목표를 찾아서 공격하는 무기체계는 존재해왔다는 거죠. 아, 이미 있었다. 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열려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가 원래 VR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미군의 차세대 증강현실 AR 헤드셋 프로젝트인 IVAS 개발에 앤드류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워요.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기반으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 사업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인간 병사의 능력을 기술로 강화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미래전장의 핵심 개념인 인간-기계 협력, 휴먼 머신 티밍과 바로 연결됩니다. 인간과 기계의 협력. 네. 목표가 단순히 인간 병사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로봇, 드론이나 자율 촬영 같은 것과 인간 병사가 동일한 전장 상황 그림, 이걸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공유하는 거예요. 아, 같은 화면을 본다. 그렇죠.
그리고 야간 투시나 열 감지 같은 초인적인 감각 능력을 AR 헤드셋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로봇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랑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거의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와, 인식의 동기화? 네. 그래야만 인간과 기계가 진짜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율화 시대에 인간을 어떻게 전투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엔도릴의 구체적인 해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빠르고 스마트해지는 국내 드론 기술의 현재 모습, 또 데이터 지배력과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팔란티어의 철학, 그리고 AI 기반 자율 무기의 대량 생산으로 미래 억제력을 완전히 새로 쓰려는 엔도릴의 야심찬 비전까지. 네, 정말 많은 내용이었어요. 이 소스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흐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속도와 적응성. 이게 국방기술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속도. 네. 예전처럼 막 수십 년 걸려서 무기 개발하고 배치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엔도릴의 그 제품 중심 개발 모델, 팔란티어가 강조하는 빠른 가치 실현, A/B 테스트 해보라는 제안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국내 드론 개발 업체의 선제적인 기술 제시 접근 방식처럼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게,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AI의 군사력 증폭 효과입니다. AI가 그냥 기존 무기에 기능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중국의 그 물량 우위 같은 비대칭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또 드론 근집 비행이나 자율지휘 통제처럼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전쟁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 방식? 그렇죠. 소수의 인간이 수백 수천 개의 자율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사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실리콘밸리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군산협력입니다. 예전에는 국방 분야랑 좀 거리를 뒀던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때로는 아주 논쟁적인 철학을 앞세워서 국방 분야에 깊숙이 다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네, 카프나 럭키 같은 인물들이 딱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억제력 개념의 진화입니다. 억제력의 진화. 네.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갖고 과시하는 걸 넘어서요. AI와 자율 시스템 기반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 그리고 만약 침략하면 상대방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확실한 능력, 크레디빌리티와 의지, 윌, 이걸 보여줌으로써 전쟁 자체를 사전에 막는다는 보다 기술 중심적인 억제력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군사 전략이나 특정 기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큰 이야기죠. 특히 그 대만 반도체 공급망 문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되고요. 네, 경제 문제와도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AI 기술의 윤리적 딜레마, 또 기술 혁신이 국제 정치나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과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큰 그림,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뉴스를 해석하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여러분께 분명히 중요하고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첨단 드론 기술의 현주소에서 시작해서요, 팔란티어의 데이터 중심 세계관, 그리고 엔도릴이 제시하는 자율 국방의 미래 비전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국내 현장부터 실리콘밸리까지 넘나들었네요. 네, 국내 개발 현장의 목소리부터 실리콘밸리 가장자리에서 들려오는 좀 논쟁적인 외침까지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알렉스 카프와 팔머 럭키, 이 두 사람은 배경도 다르고 사업 모델도 아주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속도와 실행력을 거의 종교처럼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 속도와 실행력. 네, 망설이거나 과거 방식에 그냥 안주하는 순간 경쟁자에게 뒤처지고 결국 도태될 뿐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카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 If you don't do it, someone else will.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요. 네. 이런 끊임없는 속도 경쟁과 결과 우선주의, 이게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경쟁, 더 나아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든 영역에서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말 살인적인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거나 좀 편안하게 느껴왔던 어떤 기존의 규범들, 가치들, 혹은 안락했던 가정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